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추경안 처리 등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잔뜩 꼬인 인사청문 전국을 풀 해법도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가본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 잠시 전이죠. 오후 2시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고 추경 시정연설로는 선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서 의원님,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했던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들으셨는지요? 예, 오늘 참 사실 추경 예산 국회 열리고 최초로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주목도 받고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의미 깊은 그런 시정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44번을 말씀을 하셨고 청년을 33번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일자리와 관련돼서 또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과 또 특히나 야당 국회 야당 의원들께 호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 수준이 단순하게 대선 공약 실천사 정도가 아니고 예. 실업 문제라는 것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국가 대란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만큼의 이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 재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 인식. 예, 그런 상황 인식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세부 집행 계획까지 소상하게 이렇게 제시했고 특히나 오늘 좀 인상 깊은 것은 국회 이제 모니터 화면이 의사당에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로. 예, 파워포인트로. 사실 의원들이 대정부 질의할 때 잘 활용하는데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서 파워포인트까지 그렇게 활용해서 국회의원들께 친절하게 꼼꼼하게 하는 것은 참 인상 깊고 그만큼 이 절실함의 표현 아니었겠는가. 네. 또 한편으로 국회를 그만큼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치하겠다.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응급 처방이다라는 표현을 좀 여러 차례 했었는데 김 부장님, 사실 이제 일자리 추경 과연 타당한 것이냐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말이 있었죠.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추경 편성은 사실 매년 돼왔죠. 추경 편성 매년 가왔기 때문에 추경 편성하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마침 또 세수가 더 거친 게 있으니까 다른 추가 증세라든가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오늘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 위주로 하겠다라는 말도 저는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복지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복지 이야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법 중에 문 대통령께서는 주로 공공 일자리 위주로 하겠다는데 공공 일자리를 하면 주로 공무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결국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게 좀 바람직하냐 아니냐 그런 방법론 차이에서 저는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단순히 구체적인 이런 항목 같은 거는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하여튼 말에서는 오늘 세 가지 점에서 아까 말했지만 주목이 되는데 이 실업 문제, 청년 실업 이런 거를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된다 하면서 이러한 조속한 협조를 당부한 게 하나 눈에 띄었고 또 말미에 요즘에 인사청문회를 의식해서 그런지 조속한 국정 정상화에 국회 협력을 부탁한다 하는 거를 해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이래 협력을 부탁한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현직 대통령이 추경 연설을 한 것도 처음이지만 보통 새해 예산안을 시정연설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하거나 총리가 해왔어요. 근데 추경 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와서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그 PPT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거는 진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처음에 그 화면에 한 22장의 슬라이드가 나왔는데
처음에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청년 실업자의 그 이야기를 이런 것들은 이제 느낌이 와닿는 게 상당히 있었다. 감성적인 호소. 사실 그런데요. 야당 의원들 기립은 했는데 박수까지는 좀 박수를 오늘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3번의 박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좀 인색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야당은 박수가 지금 뭐 좀 인색했다고 봐야죠. 이제 대선 패배의 충격도 있고 네. 또 지금 인사청문회를 놓고 하는 이 갈등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이 현재 이 추경의 이러한 공공 일자리를 주로 지원하는 추경에 대한 또 반대하는 기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법론 차이 이런 것도 있어서 박수가 아까 13번이었는데 16번이라는 박수고 입퇴장까지 합치면은 18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들어오고 나오면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도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이례적으로 굉장히 구석구석을 돌면서 문 대통령 의원들,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전에 없이 사실 악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김현아 의원 등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한 20여 명은 악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교원은 이제 대통령의 여기 와서 하는 거는 행정부 수반이면서도 국가 원수라는 또 그런 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여야 관계없이 그런 데서는 이렇게 서로 인사를 잘 하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가 관건일 텐데 서 의원님 사실 뭐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고 또 일자리 추경도 이거 자체로도 문제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실제로 오늘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이제 오전에 세균 의장님 주최로 이 각 당 원내대표단들 모여서 추경 일단 심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비록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 하기 전에 각 당 대표들이 모여서 의장과 함께 협치를 국회 차원에서 호응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다행스럽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이게 발전해서 결국 하나하나 협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서 시정연설 전에 이 국회 오셔서 여야 대표들과 같이 티타임을 가졌는데 내용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들리는 그 전언에 의하면은 어쨌든 인사청문회 관련된 부탁을 좀 신신당부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 오는 것이 결국은 국회 오늘 연설에서도 그 당부를 조속한 정상화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오늘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국회에 그런 것들을 낮은 자세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하는 게 결국 나중에 이제 이 국회에서도 화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른당이나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그렇더라도 바른당은 또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 이 찬성을 하지 못할지라도 기권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할 것이고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좀 서로 타협점을 찾아내서 원만하게 가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렇게 전망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여야 대표들을 면담한 셈인데 꼬이고 꼬인 전국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있는데 여야 관계 대표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보면서 국민들은 이 세 분에 대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세 분 후보자들이 임명되는 것이 적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3명 후보자 중에서 최소 1명은 낙마시키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난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3인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이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려는 것은 일방적 쇼통에 불과합니다.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앞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수많은 입법 과제들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김 부장님, 사실 이제 오늘 김희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시한이 오늘로 만료이 되는데 네. 여야의 입장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채택이 되고 대통령이 조속히 임명할 수 있기를, 그리고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인준을 채택한 받아야 뒤에 임명 동의 투표를 해야 돼요. 네. 여기는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채택 보고서가 이제 사실 오늘 해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지금.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약간의 일부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새 야당의 지도부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럼 왜 반대를 하고 있느냐? 네, 그건 뭐냐 하면 소위 K 트리오의 이 새 후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까지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 소위 K 트리오라 그러죠. 이 K 트리오를 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야당이. 그게 뭐냐 하면 야당은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잘 채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줬는데 이 남아있는 세 사람 중에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낙마를 시켜야 야당의 어떤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이. 예. 그런데 그중에 주요 타겟이 강경화 후보자인데 강경화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고 아무리 저지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그렇죠. 고유 인사권이거든요, 장관에 대해서는. 근데 중간에 이제 청문회가 도입이 된 거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심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예. 결국에 투표권을 김희수 임명동의 김희수 경제수장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동의 투표권을. 그러면 여기서 이 저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냥 다 임명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여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좀 거기서 좀 걸러달라라고 하는 양보를 부탁을 여권에도 마찬가지로 호소를 하면서 네. 김희수 후보자의 이러한 그 청문 보고서를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오늘 상황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한 것 중에 여러 취지가 있겠지만 또 사실 인사청문회도 좀 압박하는 취지도 있는데 이번 시정연설이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시정연설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새 정부 출범 초기인데 네. 야당이 이 정도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정연설에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시정연설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장하고 야당 그 원내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불참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부탁을 통해서 뭔가 오늘부터 이제 분위기가 호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오늘이 기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도 제가 취재하는 바로는 순순하게 이렇게 협조해주고 물러날 그런 기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야기하는 패키지 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우리 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추경과 정보조직법에 연계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가 과연 누가 초래한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에 대한 확실한 전략이나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덕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인사 배제 5원칙에 2개 이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쉽지 않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동기와 목적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서 의원님 결국 요는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김희수 후보자의 인준 또 추경안과 연계를 시킨다. 이게 이제 이른바 패키지 딜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패키지 딜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속내는 복잡하지요. 사실 국민의당만 해도 지금 박지원 전 대표나 정동영 의원들 비롯해 호남 출신의 의원들은
좀 협조를 해서 출범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들이고 또 그런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간간히 있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또 여론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 강경화 예.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이 62.1%, 반대가 30%, 거의 이제 배가량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직 외교부 장관들 10명, 네. YS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외교부 장관들이 다 강경화 장관의 후보자의 그 업무 능력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훌륭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 것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예. 이제 또 이 자유한국당은 그렇더라도 바른정당도 역시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새롭게 이제 대선 후에 새롭게 지도부를 꾸리는데 결국 야당이 얼마만큼 또 정체성 문제. 선명성을 가지고 대여 투쟁을 잘할 것이냐가 야권 지도부의 가장 평가의 가장 중요한 큰 덕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에스컬레이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없고 아니냐. 그런 것들은 이해합니다만은 늘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한 이 특수한 정부고 그간의 이 국정 공백만도 좀 6개월이 넘었는데 또다시 그 정부 출범 단계에서부터 국정 공백이 생기면은 결국 그 책임은 다 네.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것이고 대통령도 오늘 그 추경 시정 연설을 그냥 가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야당 의원들께 호소하는 네.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야당들도 어느 정도 네. 이 속내는 또 좀 호응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기대해 봅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또 지지하고 했는데 야당 입장으로서도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도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근데 전직 외교장관 10사람이 네. 이렇게 지지선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또 지지 입장을 밝히고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배지도 받았다, 뭐 이런 다른 얘기도 외교적 있죠.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과연 능력이 제대로 있느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너무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위안부 문제는 강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전직 외교장관 10사람이 나와서 지지선언을 한다는 거는 그런 사례가 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긍정적 층도 있지만 그만큼 강경화 후보자가 현재 위기에 있다고 한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반증하는 근데 것이다. 여론조사를 아까 내가 이 조사를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여론조사가 아까 했지만 6대 3으로 나온 네, 이런 네, 찬성이 한 62% 아까 나온 게 소개된 게 있습니다만은 예. 다른 다른 소개를 또 조사하려면 표본 오차리 다 밝혀야 되니까 그런데 네. 다른 조사들도 있거든요. 또 보면은 또 다른 조사들도 그 좀 차이가 차이가 좁혀지거나 예. 조금 다르게 또 나온 여론사 여러 갈래의 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여론조사가 어떻든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이런 후보자들에게도 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오늘 리얼미터로 보니까 80%가 이제 거의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그 하나는 그렇게 78, 79% 네, 나오는 네, 것도 네. 있지만 또 지난주에 갤럽 조사는 또 80 몇 소폭 퍼센트, 하락하는? 80 네. 몇 퍼센트 나온 게 있고 네. 그래서 요즘 80%와 70% 초반대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로 인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어떻든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금 통과를 시켜서 임명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또 여야의 협치의 일종의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야당도 또 이 견제는 해야 되지만 또 발목 잡기라는 소리는 또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여야가 좀 더 이번 주에 이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네. 좋은 결론을 잘 내기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론 지지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좀 뒷받침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강행.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는 지난번에 금요일 날쯤인가요?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으니 간곡히 그 청문 보고서 채택 협조를 부탁한다. 간곡히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강하게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사실 현재까지 입장은 그건데 네.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게 시시각각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여서 저는 강행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만은 네. 또 야당과의 협치를 하는 포기할 것도 수 없는. 이 소통과 협치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남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는 거야 또 그냥 자기의 그 접촉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협치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유동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소통과 불통은 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국 그 지금 이 강행 임명을 해서 효율적일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과거의 사례들을 봐도 그렇게 이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았거든요.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사실 국회 의석수가 3분의 2였습니다. 2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밀어붙였죠. 밀어붙였는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그 불통으로 찍히게 되고 결국 국정이 혼란에 빠져서 결국 국민들 앞에 나서 몇 번을 걸쳐서 사과하고 그런 그 우리가 뭐 박근혜 정권 아니어도 예. 계속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협치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오늘 또 저렇게 국민과 국회에 이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가지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애를 써본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수석들이 지금 지난번에 말씀 주셨듯이 박수현 대변인이 간절하게 네. 호소했고 또 이 그 전병헌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정무라인 전체가 주말 기회로 주말 동안에 그 야권을 네. 다 이 설득하고 호소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과거 어떤 정권에도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저도 뭐 인사청문회 많이 했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청와대 정무수석조차도 나서서 이렇게 잘 하지를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저 한미 정상회담 이달 말 코앞이죠. 얼마 코앞에 있고 다음에 또 바로 또 G20. G20 정상회담, 이 다자회담 앞두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외교 공백을 맞은 이 대한민국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외교 안보 문제, 국가 안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절박하다고 다들 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이 정상회담을 첫 번째 정상회담을 예. 이 외교부 장관도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이 그 살이 안 맞고 예. 앞뒤가 안 맞는 맞나. 그래서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겠지만은 예. 대승 차원에서 또 이게 오늘 대통령의 이 행보가 네. 또 이 노력이 노력에 서로 조응해서 줄탁동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협치라는 게 서로 이 그 마주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이 그 결과가 나온다고 예. 봅니다. 또 그렇게 우리 국민들도 지금 지도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강경화 장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실 그 부적격 의견이 더 높았는데 갑자기 주말 기점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국민들이 더 이상 이걸 원하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 교육부 총리, 법무부, 국방부 장관 5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는데 여권은 개혁 적임자라고 평하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코드 인사다, 대선 공신과 고은 인사다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실까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예상되어 온 뻔한 사람들이어서 신선한 면은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대선에 공을 세운 소위 문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대통합과 대탕평은 어디로 갔는지부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인사입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대통합, 대탕평 어디로 갔느냐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서 의원님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총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어제 이제 발표한 인사 5분의 인사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의 기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한 인사다.
지난번 총리 1차, 2차로 구분해서 뭐 총리를 비롯해서 그 첫 번째 인사들은 사실 개혁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편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깨는 네. 그러면서도 이 국민적 통합을 대탕평 인사였고 두 번째 인사는 또 이제 지역별 통합 각 지역별로 뭐 이거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의원들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개혁적 요구하는 분야의 장관들이거든요. 검찰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그다음에 국방. 지금 안보 문제 실제로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지만은 불안은 불안이지만 또 국방 분야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적폐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요구 수준이 높은데 그런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뭐 고용 복지, 고용도 역시 그 지금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이 분야는 비록 내 사람들이라고 할지어도 그런 당연히 대통령이 그러면 누구랑 일하겠습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누구와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준비해 온 거거든요. 나는 이 사람들과 준비해 온 이 개혁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또 국회와 더불어 협치하면서 이렇게 이 국가 개혁을 이뤄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네. 또 운영에 대한 방침의 운영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일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 전입 문제, 또 음주운전 경력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정면 돌파 승부수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인사가 아마 두 번째 그 현역 의원들 4사람을 발표한 이후에 한 12일 만인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검증에 그만큼 고심을 많이 하다가 어떻든 아마 이 개혁을 위해서는 이 사람은 검증에 약간 논란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위 이제 어저께 5사람의 인사를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는 진짜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검찰이라든가 교육, 국방 개혁에 다 거기에서 뭔가 그 분야에 약간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약간은 다른 분야의 사람.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항상 고시 출신이 돼 왔는데 비고시 우리 출신. 처음으로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비고시 출신이 된 거 이러면은 뭔가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방장관은 주로 육사 출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육방부라고 그랬죠. 육방부.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해사 출신을 두 번째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혁적인 인사인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요번에 5사람은 대부분 대선 캠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했거나 뒤에서 도와줬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지난번에 4사람은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발표한 2사람 빼고는 11명 중에 결국 9명이 결국에는 코드 인사, 보훈 인사 아니냐. 처음에 2사람은 김동연 현재 경제부총리하고 강경화 후보자인데 그 2사람 빼고는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외견상 또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기 사람들을 시키는 것이 뭐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대통령제 모델이라는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되면 이제 텍사스 출신 부시 대통령이 되면 텍사스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쫙 가서 백악관을 포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얼마나 일을 잘하냐는 성과를 내느냐. 거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삼철 이 사람들을 고위 공직에서 일단 배제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게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검증을 잘 통과해서 되느냐, 그다음에 또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결국에는 정의당에서도 이거 뭐 좀 음주운전, 뭐 위장전입 그 문제를 좀 비판을 했는데 결국은 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오랫동안 지금 2주가 다 되도록 검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실 예정돼 있던 분들 그대로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검증을 강도 깊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나왔고 그다음에 뭐 위장전입 문제가 다 한 분씩 하나씩 안고 가고 있는데 그 문제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하고 성명할 수 있다.
라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이런 정도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또 국회에 소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가장 최적의 적임자들이다. 네. 그래서 함께 잘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안영환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이 사드를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봐야.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이제 전에 그런 얘기들을 송영무 내정자가 했다고 저도 이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지금 과연 중국을 달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는 것은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사드 주체가 지금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미국 국민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본적으로는 MD 체제의 편입이라는 큰 틀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사서 쓰는 거, 사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인 게 중국 측에서도 그게 이슈는 아니거든요. 누가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도 결국 배치의 문제고 미국 입장에서는 MD 체제의 궁극적으로 MD 체제의 문제가 서로 문제인데 서로 전혀 다른데 그 속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충분히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는 얘기였지만은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중국은 보여집니다. 벌써 좀 그 발언들에 좀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김 부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중국 언론들도 요 송영무 이번에 내정자의 발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드 직접 운용을 고려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 언론들이. 근데 이제 어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이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자주국방의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시절부터. 자주국방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한반도에 배치할 거면 우리 힘으로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 자주국방. 그리고 결국에는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자는 그런 조속히 회수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환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반영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주한미군에 배치하면서도 한국에 사드 비용을 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비한 협상의 가능성에 대비한 또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문회 전국 가운데 한국당, 바른정당은 곧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가는데 전국에 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